4, 3, 2, 1. 네, 드디어 누리호가 멋지게 밤하늘을 가르며 하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어디서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를 앞질러?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강대국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직후 미 펜타곤은 긴급 국가 안보 비상회의를 열었죠. 스크린을 가득 채운 명확한 수치, 마하 21, 열경 6000도, 100% 분리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수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의 근본 이유, 바로 기술 독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 분석가들은 입술이 말라붙은 차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잠재력을 예상했겠습니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철학이 기술이 되었고 기술이 오늘 이 엄청난 충격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끝은 어딘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발사대 아래에서 불기둥이 터져나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략회의장 대형 스크린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고 각국 대표 중 단 한 명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는 순간 저는 펜을 놓았는데 이건 단순히 우주 발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그동안 숨겨온 기술력의 정점이자 핵무기 없이 핵전략을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스텔론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글로벌 전략문명연구소 수석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목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앞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순간을 말이죠. 지난달 제네바 국제전략회의장 6층 대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원형으로 펼쳐진 좌석에 각국 대표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오늘 안건은 한국이 상정했습니다. 한국에게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죠. 핵 비보유 완전 자립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시아에서 작은 나라가 또 무모한 시도를 하는구나 싶었죠. 옆자리 스웨덴 대표 에릭 안데르손이 한국이 또 새로운 걸 들고 왔군요. 매년 뭔가 시도하는 나라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뒷줄 네덜란드 대표 요한 판데르가 코웃음치며 완전 자립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당돌할 수 있다니? 우리 기술 쓰면서 무슨 자립이냐면서 원전 기술도 우리가 준 거고 조선 기술도 유럽에서 배워간 거라며 한국 측 대표단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충실한 동맹국이었고 착한 친구였죠.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 정부가 계속 지켜온 나라이며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는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도 잘 만들었죠. 삼성, 현대, LG, 미국 시장에서 익숙한 브랜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 무기는 다른 얘기였어요. 그건 우리 미국의 영역이었고 러시아, 중국 정도나 감히 넘볼 수 있는 분야였죠.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 왼쪽 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선두는 송명호 대사였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죠. 너무 침착했어요. 뭔가 준비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고 회의장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송명호 대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 설명을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고 마이크 음량이 적절했습니다. 손명호 대사는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이 원칙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선언이었어요.
한국은 핵비 확산 조약 가입국이었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였죠. 회의장이 조용해지면서 다들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손명호 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핵기술의 모든 구성 요소를 자주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농축 기술, 재처리 기술, 컴퓨터 시뮬레이션 역량, 그리고 투발 수단까지 기술적 완성도는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귀를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가 아니었어요. 핵무기 제조의 모든 단계를 완성했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다만 마지막 단추인 무기화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죠. 일본 측 대표 야마구치 타케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 서류를 검토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대사님, 질문이 있다면서 증거가 있느냐고.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 말이라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의장이 더 시끄러워졌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증거를 보여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손명호 대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라고 증거가 있으며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손명호 대사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고 회의장 뒤쪽 관제실을 향했습니다. 갑자기 회의장 조명이 어두워지며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뭔가 영상이 준비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뭘 보여줄 건가? 프레젠테이션인가요? 아니면 데이터 차트입니까? 스크린이 다시 켜졌고 화면에 푸른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했습니다. 거대한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나로우주센터 자막이 화면단에 떴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발사대 위에 하얀색 로켓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47m 높이 3단 구조였습니다. 선체에 태극기 마크가 선명했죠. 누리호 4차 발사 생중계 자막이 바뀌었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카운트다운 소리가 회의장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19, 8, 7,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스웨덴 대표 에릭의 웃음이 얼어붙었고 네덜란드 대표 요한이 안경을 고쳤습니다. 영국 대표 올리버 체인벌린이 메모하던 펜을 놓았고 각국 회의장 전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4, 3, 2, 1 점화 발사대 아래에서 엄청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주황색과 하얀색이 뒤섞인 거대한 화염이었고 연기가 사방으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상 카메라가 흔들렸고 누리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천천히 마치 거대한 건물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1촉, 2촉, 3촉 점점 빨라졌고 발사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속도가 붙었고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화염 꼬리가 길게 늘어졌고 카메라가 전환됐습니다. 원거리 추적 카메라였고 누리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비행은 완벽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고 궤적이 교과서처럼 정확했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나로우주센터 관제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지만 긴장된 목소리였고 화면이 로켓 근접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부스터가 깨끗하게 분리되는 장면이 보였고 폭발도 없었습니다. 잔해도 없었고 완벽한 분리였습니다. 2단 점화 성공. 현재 고도 100km 돌파. 속도 마하 7. 제 손이 떨렸어요. 스웨덴 대표 에릭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네덜란드 대표 요한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중국 대표 리 밍후이가 앞으로 몸을 숙였고 러시아 대표 페트로프가 무언가를 노트에 급하게 적었습니다. 2단 분리 성공, 3단 점화 성공, 현재 고도 250km, 속도 마하 15, 화면에 지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구체였고 우주의 검은 배경이 선명했습니다. 로켓이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났고 페어링 분리 확인, 위성을 보호하던 선단부 덮개가 좌우로 갈라지며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 작은 위성체가 보였고 반짝이는 은색이었습니다. 목표 궤도 진입 중. 현재 고도 550km, 속도 마하 21, 궤도 경사각 97.4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하 21입니다. 대기권 재진입 속도입니다. ICBM 속도입니다.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정확한 속도였어요. 최종 궤도 진입 성공, 위성 분리 완료, 임무 성공. 나로 우주센터 관제실이 화면에 나타났고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로 껴안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젊은 여성 연구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발의 노과학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네바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무덤같이 조용했고 각국 대표 중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회의장 조명으로 바뀌었고 밝아졌습니다. 손명호 대사가 여전히 단상에 서 있었고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약소국 대표가 아니었어요. 뭔가 증명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손명호 대사는 방금 보신 게 증거라면서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궤도 진입 능력, 정밀 유도 기술, 다단 분리 시스템, 마하 21 속도 제어, 6000도 열경 재진입 기술,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의 순수 자체 기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 야마구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번엔 의자가 뒤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이건 위협이라며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손명호 대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건 투명성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면서 방금 전 세계 각국 앞에서 생중계로 보여드렸다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무기는 만들지 않는다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 리 밍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로켓과 ICBM이 뭐가 다르냐면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손명호 대사가 단호하게 판두라고, 우리는 인공위성을 실었다면서 핵탄두가 아니라 과학 관측 위성이라고, 기술은 같을 수 있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르며 우주 개발이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대표 페트로프가 책상을 쾅 치며 하지만 탄두만 바꿔 끼우면 끝이지 않느냐면서 몇 시간이면 ICBM으로 전환 가능한 거 아니냐고 격분했습니다. 손명호 대사가 잠시 침묵했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요. 회의장이 다시 발칵 뒤집혔고 하지만 우리는 안 한다면서 손명호 대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고, 바로 그래서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능력과 의지를 구분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결국 2010년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우주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을 때였고 우리는 승인했습니다. 민간 기술이라고 판단했고 과학 연구용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돌아보니 2013년 나로호 성공, 2022년 누리호 1차 실패, 2023년 2차 성공, 2024년 3차 성공, 그리고 지금 2025년 4차 완벽한 성공까지 우리는 모든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었으니까요. 통제 가능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저 로켓을 보세요. 47m 높이, 3단 분리, 마하 21 속도, 6000도 재진입. 이건 미국 미니트맨 ICBM과 똑같은 사양입니다. 러시아 토포램과 비슷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순수 국산이었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엔진을 썼고 중국도 러시아 기술을 받았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협력했고 인도도 러시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혼자였어요. 아무 도움 없이 1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회의가 끝났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고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을 봤는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모두를 위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요. 호텔방에 들어왔고 불을 켰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왔고 글로벌 전략문명연구소 본부 12층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알프스 산맥이 보였고 눈 덮인 봉우리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제네바 회의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던 장면, 손명호 대사의 침착한 눈빛, 그리고 각국 대표들의 충격에 찬 표정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산업 현황 분석이었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원자력, 우주항공까지 분야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조선 시장 점유율 45%, LNG선 점유율 90%, 이건 단순한 제조국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기술 자본국의 지표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 연구원 15명이 앉아 있었고 벽면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연결했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립 모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고 부제는 비무기형 억제력의 실체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제가 목격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각국의 반응, 표결 결과, 그리고 제가 느낀 충격의 본질을 말이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력 현황이 나타났고 항목별로 세계 순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2위, 원전 5위, 우주 발사체 7위, 숫자만 봐도 놀라운데 더 중요한 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다고, 교육, 연구, 생산, 수출이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화오션 글로벌 확장 전략이라는 제목이 떴고 그 아래 소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주 오스탈 인수 진행 중.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권 확보 예정. 저는 이 자료를 어젯밤 늦게 받았고 아직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 출신 연구원 제임스 콜린스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습니다. 일본 호위함을 한국이 건조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파일을 펼쳤고 상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오션이 호주의 오스탈 지분 20%를 확보 중이며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된다고, 오스탈은 호주 핸더슨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고 바로 그곳에서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이 건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프랑스 연구원 소피 뒤랑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역사적 반전이군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나타났고 미국 정부가 한화의 오스탈 지분 100% 인수까지 사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군수조선소를 인수하는 건 보안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절대 승인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100%까지 허용했습니다. 이건 신뢰를 넘어선 동맹의 증표입니다. 마르틴 소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본은 지금 자국의 최신 군함 기술을 한국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도를 봐야 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조립해야 하며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독일 연구원 한스 밀러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왜 일본 기술을 탐낼 필요가 있나요? 이미 자체 기술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고 답했습니다. 탐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서 일본의 해군 기술이 한국에게 노출되는 거죠.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습니다. 한화오션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도로 표시됐고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거점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영국 해군 호위함 수리 계약을 따냈고 캐나다 군함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오스탈 인수가 완료되면 세계를 이끄는 군함, 건조 및 수리 플랫폼이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까지 관리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봤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제조 강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술 생태계 전체를 장악해가고 있었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고 조선업 시장 구조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비교표였습니다. 중국은 수주 물량은 많지만 대부분 저가 일반 선박이었고 한국은 수주 물량은 적지만 고부가 가치 특수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쇄빙선, 군함. 이런 선박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제대로 만들 수 있었고 마진율도 중국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양으로 승부하지만 한국은 질로 승부합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 있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일본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기술력도 뒤처졌고 생산 속도도 느립니다. 가격 경쟁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수출한 호위함을 자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호주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조선소를 한국이 인수하는 겁니다. 마르틴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굴욕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굴욕이 아닙니다. 해양력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이후 70년 만에 한국이 다시 바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플랫폼으로, 신뢰로 말이죠.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넘겼습니다. 결론 페이지였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흘 전 제네바 회의장에서 한국을 새롭게 봤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기술은 만듭니다. 전쟁을 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확장합니다. 이게 21세기형 강대국입니다. 숨겨진 힘이 아니라 투명한 힘입니다. 긴 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왔고 책상에 앉아 비행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얼마 후 핸드폰 문자가 하나 왔는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한국 측 가이드 배정 완료. 배준혁 연구원. 국방전략연구소 소속. MIT 출신. 신뢰 가능. 내일 인천공항에서 영접 예정. 저는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고 체크인을 마친 뒤 출국장으로 가서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히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고 특히 배준혁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32세, 카이스트 출신, MIT 박사과정 중 귀국, 국방전략연구소 근무, 3년차, 논문 주제는 동북아 안보구조와 기술 자립의 상관관계였어요. 잠이 왔습니다. 눈을 감았고 좌석을 더 뒤로 젖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승무원이 깨웠고 곧 착륙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구름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커졌고 도로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고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의 법칙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고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으며 수화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출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대합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팻말을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찾았습니다. 알렉산더 스텔론, 영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젊은 남성이 들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차량이 준비돼 있다면서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배준혁 연구원은 오늘 일정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먼저 호텔 체크인 후 국방부 인근 전략회의실 방문 예정이며 저녁에는 자유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내부가 깨끗했어요.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창밖을 봤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었고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지만 질서가 있었고 끼어들기나 난폭 운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저에게 첫인상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효율적이고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미소 지으며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이며 이런 건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확성을 강조하고 시스템 사고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양쪽으로 건물들이 지나갔고 공장, 아파트, 상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밀도가 높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고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배준혁 연구원은 저 건물들 대부분이 지난 30년 안에 지어진 것이라면서 한국의 속도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밀집도가 엄청났어요. 배준혁 연구원은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수도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도시였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강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강이었고 다리들이 여러 개 걸쳐 있었어요. 차가 시내로 진입했어요. 신호등이 많아졌고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서가 있었고 모두 규칙을 지켰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국방부가 가까워졌다면서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국방부 건물이 보였어요. 육중한 건물이었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고 옆 건물로 향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오늘 회의는 국방부 인근 전략연구소에서 진행된다면서 더 편안한 환경이라고 설명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외관이었고 유리로 마감돼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고 배준혁 연구원이 안내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고 배준혁 연구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3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소개가 시작됐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제게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략본부 부장, 이재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성우 외교안보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씩 악수를 나눴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이었고 중앙에 생수와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훈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고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솔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떴고 제목은 비무기형 전략자림 모델이었습니다. 김태훈 부장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핵기술의 모든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가 표시됐고 농축, 재처리, 시뮬레이션, 투발, 재진입 모든 항목이 완성 단계였습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고 이재민 선임연구원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민간 연구로 개발됐으며 IAEA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우 팀장이 외교적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투명성을 선택했으며 능력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더 큰 신뢰를 준다면서 제네바 회의가 바로 그 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핵무장이 더 확실한 억제력 아닙니까? 김태훈 부장이 답했습니다. 고립되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장하면 경제 제재를 받고 삼성도 현대도 망한다면서 한국은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어야 한다면서 그게 협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이렇게 하면 동맹도 유지하고 자립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이해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었습니다. 회의가 2시간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저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 개발 과정, 국제협력, 미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고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태훈 부장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찰이 시작된다면서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호텔로 안내했고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내일부터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숨겨진 것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만나자면서 대전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답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가 체크인했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했고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고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역대급으로 길었고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차 때문인지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로비로 내려갔어요. 정확히 8시에 배준혁 연구원이 도착했고 검은색 세단을 몰고 왔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고 오늘은 대전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이스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기술력의 원천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배준혁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배준혁 연구원은 대전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면서 편하게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말을 꺼냈는데 카이스트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놀라실 거라면서 그곳은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심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관심을 보이며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자신도 카이스트 출신이라면서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시 규모가 서울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고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대전이 한국의 과학 수도라면서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기관이 모여 설명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바로 여기 있으며 3,000명 이상의 박사급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카이스트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고 캠퍼스가 넓었어요. 배준혁 연구원은 차를 주차하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본관으로 갔고 김병준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고 백발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김병준 교수는 반갑게 맞아주며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슈퍼컴퓨터 센터를 방문한 뒤 인공태양 프로젝트 연구실을 둘러보고 점심 식사 후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팀과 미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슈퍼컴퓨터 센터로 향했어요. 지하 2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느껴졌고 서버 냉각 시스템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축구장만한 넓이였고 검은색 캐비닛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수백 개였고 LED 불빛이 깜빡였어요. 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병준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온이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이며 연산 속도 초당 25페타플롭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순위권이고 10의 15승 연산을 1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고 상상이 안 됐습니다. 페타플롭스라는 단위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뭘 계산하냐고 물었더니 김병준 교수는 여러 가지라면서 기후 예측, 신약 개발, 우주 시뮬레이션 그리고 핵폭발 시뮬레이션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핵폭발 시뮬레이션이요? 김병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야 막을 수 있다면서 정확히 알아야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3층이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고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이라면서 지금 핵융합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K스타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1억도 플라즈마를 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핵융합로이며 대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태양이라고도 부르고 1억도 플라즈마를 만든다면서 30초간 유지한 것이 세계 기록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런 것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음은 SMR 전시관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모형이 있었고 컨테이너 크기였습니다. 10m 길이에 3m 높이였고 젊은 연구원 김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이며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 크기지만 출력은 150메가와트라고 말했습니다. 소도시 전력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김진우 연구원은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냉각이 자연대류이며 전력 끊겨도 멜트다운 없고 중력으로 냉각수가 순환한다면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김진우 연구원은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잠수함에 들어가며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작동한다면서 전농축, 우라늄 20% 미만 사용으로 핵무기 만들 수 없는 농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김병준 교수는 1970년대 미국에서 유학했다면서 그때는 한국이 가난했고 모든 걸 배워와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도 서툴렀고 차별도 받았다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익숙해지고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연구실도 장비도 부족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하나씩 만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김병준 교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한테 배우러 옵니다. 김병준 교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50년 만의 역전이었고 한 세대의 헌신이 만든 결과였어요. 김병준 교수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미안하다면서 나이 들어 감정적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일정이 시작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 청사로 이동했고 10분 거리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로비가 넓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3명의 관료가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40대에서 50대였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현황을 설명받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을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GDP 대비 4.8%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제가 물었고 관료 중 한 명이 이스라엘 정도라면서 하지만 규모로는 한국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카이스트 외에도 과학영재학교가 전국에 8개 있으며 어릴 때부터 영재를 발굴해 집중 교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카이스트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6살에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제가 물었고 관료가 답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자원이 없고 인구도 적으며 주변엔 강대국들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그게 한국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관료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들은 전통을 중시하고 안정을 추구하지만 한국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라면서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 번 더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울산과 거제를 간다면서 조선소와 원전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진짜 힘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대전 시내 호텔에 체크인했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카이스트, 김병준 교수, 슈퍼컴퓨터, 핵융합, SMR, 모든 것이 한국의 숨겨진 힘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숨겨진 게 아니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걸 보게 될 터였고 저는 격적인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이른 아침 출발이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긴 여정이라면서 편한 옷을 입었어요. 저도 캐주얼한 차림이었고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차에 올랐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계속 달렸고 대전을 지나 대구를 거쳐 울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 후 울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거대한 공장들이 나타났으며 굴뚝에서 연기가 올랐어요. 배준혁 연구원은 저 공장들이 뭔지 아냐면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모든 산업이 모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며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 세계로 나간다고 말했어요. 신고리 원전으로 향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했고 바다가 보였어요. 보안 검색을 3번 거쳤고 방사선복을 입었습니다. 이서현 매니저가 안내했고 3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신고리 원전 총 6기라면서 APR 1400 모델이며 우리 독자 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8.4기가와트 발전하며 600만 가구에 전력 공급한다고 말했어요. 중앙 제어실로 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고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고 노심 온도, 압력, 냉각수 유량 모든 것이 모니터링 됐습니다. 이상 신호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이서연 매니저는 즉시 경보 올린다면서 자동으로 출력 낮아지고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지하 연구소로 내려갔습니다. 비공개층이었고 정지훈 박사가 기다렸어요. 40대 후반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라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긴장했고 재처리라는 단어가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정지훈 박사가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플루토늄 추출은 안 한다면서 우라늄과 초우라늄만 분리하고 IAEA가 6개월마다 실사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모니터를 켰고 공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전기 화학적 방법이며 플루토늄은 분리 안 되고 우라늄만 나온다면서 핵확산 위험 없다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물었더니 정지훈 박사는 신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플루토늄 추출 안 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며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설명했어요. 다음 방은 시뮬레이션 룸이었고 신은미 박사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이었고 핵 시뮬레이션을 한다면서 컴퓨터로 핵폭발을 재현한다고 말했어요. 왜 하는지 물어보니 신은미 박사는 알아야 막는다면서 정확히 알아야 방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나타났고 10킬로톤급 핵폭발 서울 기준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고 폭심 500m 내 생존 불가, 1km의 중상, 낙진 반경 10km였습니다. 소름이 돋았고 너무 정확했어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신은미 박사가 잠시 침묵했고 조용히 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우린 안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왜 안 만드는지 물었더니 필요 없으니까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만드는 순간 고립되며 경제 제재받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이었어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어떻게 보았는지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인상적이며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라고 말했어요. 정지훈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투명성이 핵심이며 우리는 숨기지 않고 IAEA도 수시로 온다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으면 신뢰 때문이라고 답했어요. 신은미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무기는 안 만든다면서 투명하게 보여줘야 오해가 없고 이런 것이 한국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어요. 역설 아닌지 제가 말했더니 정지훈 박사는 반대라면서 숨기는 게 더 위협이고 북한을 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오후 늦게 거제로 출발했습니다. 울산에서 1시간 반 거리였고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바다가 아름다웠고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거제대교를 건넜고 길고 높은 다리였어요. 아래로 배들이 지나갔고 한화오션 조선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규모의 입이 벌어졌어요. 축구장 10개는 될 것 같았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고 연간 100척 건조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배를 만든다고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고 출입증을 받았어요. 박태준 이사가 나왔고 5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라면서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전망대로 갔고 5층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전체가 한눈에 보였고 말 그대로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니 박태준 이사는 가장 큰 배를 가리키며 LNG선이라고 답했습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이고 세계 최대이며 카타르 수출용이라고 설명했어요. 저 멀리 다른 구역이 보였고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곳이 뭔지 묻자 박태준 이사는 특수선 건조구역이라면서 군함 만드는 곳이라고 답했어요. 가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 박태준 이사는 가능하다면서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탔고 구역을 가로질러 갔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고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특수구역 전문에 도착했고 경비가 더 삼엄했어요. 다시 신분 확인을 받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 도크였어요.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그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검은색 선체가 보였고 거대했습니다. 길이 100m는 됐고 일본 국기가 그려진 설계도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묻자 박태준 이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이라면서 11척 중 3호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일본 군함을 한국이 만든다는 얘기였습니다. 박태준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화오션이 호주 오스타를 인수했고 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라면서 우리가 기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선체를 만졌고 차가웠어요. 매끄러웠고 무반향 타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나 탐지 방지하며 소음 40% 감소시킨다고 박태준 이사가 말했어요. 일본 기술자는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박태준 이사는 없다면서 우리가 다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설계도를 봐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물었더니 박태준 이사는 당연하다면서 볼트 하나까지 우리 손으로 조립하고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니 박태준 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항의했다면서 기술 유출 우려로 계약 재검토 요구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배준혁 연구원 핸드폰이 울렸어요. 봤더니 표정이 굳었고 잠시 통화한 뒤 끊었습니다. 누구였는지 물어보니 배준혁 연구원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라면서 한화오션 철수 가능한지 물었다고 답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묻자 배준혁 연구원은 불가능하다면서 계약 완료됐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요. 일본이 애원하고 있었고 한국은 침착하게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반전이었어요. 70년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과 차에 탔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니 부산이라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파주 DMZ로 간다고 배준혁 연구원이 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운대 근처 호텔이었고 바다가 보였어요.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다가 펼쳐졌고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메모를 정리했고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부산 거리가 조용했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파주 DMZ까지 간다면서 긴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국의 역사, 분단의 아픔, 그리고 평화를 향한 노력에 대해 들었어요. 1953년 휴전 이후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휴전 상태일 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을 지나며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곧 파주라면서 DMZ가 가까워진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고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들판이 넓어졌어요. 철책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느려졌고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군인들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갔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새소리만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서자 북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가 북한이었어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옆에 섰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가 북한이라면서 불과 2km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 얼마나 많은 긴장이 흐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스스로 지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어요. 미국이 도와주지만 결국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땅이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운다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무기를 만들며 준비한다고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초소들이 뭔지 물어보니 배준혁 연구원은 감시 초소라면서 24시간 경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병사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북쪽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고 첨단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전시관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전쟁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고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피난 가는 사람들, 전투 장면들 모든 것이 70년 전 일이었지만 생생했어요. 한 코너에 멈춰 섰습니다. 분단 이후 발전상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어요. 남한과 북한의 GDP, 인구, 기술 수준 모든 면에서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1953년엔 비슷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물어보니 배준혁 연구원은 선택이라고 답했어요. 북한은 폐쇄를 선택했고 남한은 개방을 선택했으며 북한은 군사를 선택했고 남한은 경제를 선택했다면서 결국엔 그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철조망 앞에 섰고 북쪽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고 철조망이 흔들렸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라면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다시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을 보고 싶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햇빛이 강했습니다. 철조망 너머 북한 산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오래 서서 바라봤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면서 약하면 침략당하고 강하면 존중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스스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간조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분단 국가로 70년을 살아온 나라였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키운 나라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방산 9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였어요.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파주에서 돌아와 피곤했고 푹 잤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고 서울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로비로 내려갔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은 전쟁기념관을 간다면서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에 탔고 용산으로 향했어요.
서울 중심부였고 교통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배준혁 연구원은 능숙하게 운전했고 곧 도착했어요.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고 앞에 전차와 비행기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이었어요. 주차를 하고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가족 단위 관람객도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부모들이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은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역사를 배운다면서 전쟁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고 천장이 높았어요. 중앙에 큰 조형물이 있었고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시관으로 향했고 첫 번째 섹션은 한국 전쟁이었어요. 사진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고 3년간 이어졌다는 설명을 읽었어요. 사진 속 서울은 완전히 폐허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난 가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오래 바라봤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 전쟁을 겪으셨다면서 당시 10살이었고 부산까지 피난 갔다고 말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살아남았고 전쟁 후 서울로 돌아와 다시 시작했다면서 그분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이동했어요. 참전 용사들의 사진이 전시돼 있었고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젊었고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전쟁에 참전했고 15만 명이 전사했다면서 모두를 위해 싸웠고 결국 자유를 지켰다고 말했어요. 한 사진 앞에 오래 섰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사였고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눈빛이 강했고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시관을 계속 둘러봤어요. 무기와 장비들이 전시돼 있었고 당시 사용했던 총과 수류탄도 보였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무기들도 많았고 배준혁 연구원은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다고 말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모 로켓, 오늘날 한국은 무기 수출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섹션은 분단 이후였어요. 휴전선 지도가 크게 전시돼 있었고 250km에 걸친 철조망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분단된 나라가 또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 배준혁 연구원은 없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뤘다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외 전시장이었고 전차와 비행기가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이 전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고 전쟁의 긴장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면서 특별한 곳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니 배준혁 연구원은 미소 지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15분쯤 달렸고 오래된 동네에 도착했어요. 골목이 좁았고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고 작은 식당이 나타났어요. 간판이 낡았고 설렁탕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았고 테이블이 몇 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자리를 찾았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했고 곧 설렁탕이 나왔어요. 하얀 국물이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고기와 밥이 들어있었고 냄새가 좋았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면서 오래 끓여서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구수했고 진했어요. 밥을 먹으며 배준혁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들에 대해 얘기했고 제가 느낀 점을 말했어요.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했다면서 기술력도 놀랍고 전략적 사고도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고맙다면서 하지만 기술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니 배준혁 연구원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면서 서로 믿는 힘이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땅을 파서 공장을 만들었다면서 아버지 세대가 배워서 기술을 쌓았고 우리 세대가 지키고 키운다고 설명했어요. 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거라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졌고 이런 것이 한국의 힘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대였고 세대를 넘어서는 헌신이었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도 고마운 나라라면서 전쟁 때 도와줬고 지금도 동맹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혼자 설 수 있다면서 오히려 미국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돕는지 제가 물어보니 배준혁 연구원은 기술로, 경제로, 안보로라고 답했어요. 반도체를 공급하고 배터리를 만들며 전 세계 공급망을 견고하게 유지한다면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진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배준혁 연구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복잡한 관계라면서 과거는 아팠지만 미래는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계속될 거라면서 기술로, 경제로, 결국 실력으로 승부한다고 설명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배가 불렀고 만족스러웠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계산을 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올목을 걸으며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런 작은 식당들이 한국을 지탱한다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나라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로 돌아왔고 호텔로 향했어요. 배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항 가시면 된다면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며 일주일간 정말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배웠다면서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을 보니 새롭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특별한 거였다면서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비무기형 전략 자립 모델 분석이었고 부제는 새로운 강대국의 정의였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팩트와 분석, 평가와 재현 모든 것을 담았어요. 3시간이 지났고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50페이지였고 사진과 도표가 포함됐어요. 저장하고 백악관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보고 한국 전략 자립 분석 완료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고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70년 만에 이뤄낸 것들이 경이로웠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기술 강국이 됐고 아시아에서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백악관에서 보고할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숨겨진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힘을, 위협이 아니라 동맹의 새로운 형태를요. 눈을 감았고 잠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그 뒤로 한국이 보였어요. 작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위대한 나라, 새로운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아침이었습니다. 배준혁 연구원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일주일간 정말 고마웠다고 제가 말했고 배준혁 연구원은 미소 지으며 좋은 여행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택시를 탔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경계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어요. 공항에 도착했고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 게이트로 향했어요. 탑승 시간까지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고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답장이 왔고 보고서 잘 받았다면서 귀국 즉시 회의 소집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고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고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속도가 붙었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인천이 점점 작아졌고 한국이 눈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모두가 앉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섰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면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주요 시설을 방문했고 정부 관료,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만났으며 격적인 진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겼고 누리호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제조의 모든 기술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농축, 재처리, 시뮬레이션, 투발, 재진입 모두 완성 단계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무기는 만들지 않으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만들지 않는지 국무장관이 물었고 저는 답했어요. 경제 때문이라면서 핵무장하면 삼성도 현대도 망하고 수출이 막히며 결국 고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는 전략을 택했다고 말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카이스트 슈퍼컴퓨터가 나타났고 김병준 교수 사진도 보였어요. 교육 시스템을 설명했고 어릴 때부터 영재를 발굴해 집중 교육하며 매년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을 배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삼성, 현대, 한화로 가며 기술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다음은 조선소였습니다. 거제 한화오션 사진이 나타났고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 장면도 보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고 국방장관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일본 군함을 한국이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라면서 한화오션이 호주 오스타를 인수했고 그 조선소에서 11척을 건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00% 인수까지 사전 승인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전면 신뢰를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일본은 기술 유출 우려로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어요. 파주 DMZ 사진이 나타났고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이 보였습니다. 방산 수출 현황을 설명했고 2023년 170억 달러 역대급 기록이며 폴란드에만 140억 달러 계약했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찾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30%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으며 납품은 절반 시간에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미국은 5년 걸리지만 한국은 2년이면 인도한다면서 이런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결론 페이지였고 제목은 새로운 강대국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스스로 서는 나라이고 아시아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입니까? 대통령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협이 아니라면서 동맹의 진화된 형태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기술은 만들고 전쟁을 하지 않지만 영향력은 확장하며 견고하게 자립하면서도 동맹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뭡니까? CIA 국장이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단결력이라면서 할아버지 세대가 공장을 만들고 아버지 세대가 기술을 쌓았으며 지금 세대가 키우고 다음 세대에 넘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는 헌신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고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저는 답했습니다. 존중이라면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통제는 불가능하냐고 한 번 더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불가능하다면서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했고 결국 정치적 결정만 남았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뢰를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면서 좋은 보고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 동맹을 강화하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국무장관이 다가와 수고했다면서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제 임무였다고 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펼쳐졌고
백악관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고요.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였고 미국 정부도 인정해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협력으로, 통제가 아니라 존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한국을 봤고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완벽한 비행이었고 아름다운 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한국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세계는 그것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드라마처럼 펼쳐질 줄은 몰랐죠. 누군가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마음. 그게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진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숫자나 순위, 기술 같은 것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각자도 어쩌면 자신만의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니고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